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어디서 왔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랬습니다. 난데없고 뜬금없고 느닷없어서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죠. 자, 그 여파로 7년 만에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국 보수는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호 신세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방 특집 대담은 개혁적인 보수 정치인 그리고 보수 언론인 두 분 모시고 한국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권위 있는 보수의 언론인이시죠.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논설실장, 주필까지 지내셨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운명의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제 실패가 예견된 비상계엄이었는데 이제 보수 진영은 두 번째 탄핵의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정주필님,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궁금하죠. 네.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전체가 소위 지난 수년 동안에 보수는 원래 아스팔트 이런 거 싫어하는 조직인데 어쩌다 보수 진영에서 아스팔트에 자주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서 묘한 그 기류들이 생겨서 최근에는 보수 진영 전체가 무슨 부정선거라든가 5.18 광수라든가 이런 소위 음모론에 굉장히 그 매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병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망상장애입니다. 네.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 칩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집단 전체적으로 아마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5% 될까요? 근데 또 어떤 뭐 그런 거 되는 굉장히 활동적인 보수 일부에서 그런 망상장애 현상이 나타났고 대통령까지 전염이 됐고 용산 일부가 또는 군부 일부가 전염이 되면서 아주 국민들이 흔히 뭐 그날 많은 카톡들이나 페북 같은 데서 그냥 논평이 한마디죠. 미쳤다 이런 논평이 나올 지경의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도 미스테리하다. 왜 이런 망상장애적 행동을 보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미스터리죠. 예. 아마 수사가 다 끝나봐야 아마 진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2011년, 12년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보수는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가 제가 20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 보수의 수적 우위성이라는 것이 상실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민주화 세대가 50대, 60대가 되는 나이가 되면서 사회의 중심에 이끄는 위치에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의 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그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성처럼 보수가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뭉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배신자야. 이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우리가 변해야 되지? 변하지 않고 똘똘 뭉쳐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또 망상이죠. 왜냐?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갔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것의 결과로 보수는 허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대 이상의 그런 강경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과 자유적인 성향을 가진 20대, 30대 그런 젊은 보수들이 원래는 그때 세대 결합을 통해서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뭉쳐 있었는데 이것을 선거 끝난 다음에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이제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지금의 젊은 보수들은요, 이 계엄이라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부할 때부터 교과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태생적인 이질감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들고 나왔다?
이어붙일 수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사실은 보수 집단은 보수라고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주화 진영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집단이 있죠. 그러니까 강한 종북적, 친북적 성향을 가진 또는 기타 오래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좌파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 안에도 사실은 두 집단이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 하나는 안보 중심의 보수 집단이 있고 하나가 이제 사실 이 집단은 굉장히 약합니다만은 소위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아무래도 사회 구성의 원리를 시장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동력을 시장주의적 어떤 에너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진화적 관점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이 세력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형성되는 과정이었는데 형성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번에 어떤 의미로 사고를 친 보수다 이렇게 본다면 안보 보수 진영에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들은 눈에 띄었고 그래서 보수 진영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내란적 또는 궁정구 대타적 성격의 군사동원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내놓은 진영 또는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아스팔트 진영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안보 보수에 매몰되어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수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말하자면 보수가 도매금으로 가게 되면 이 자유주의적 보수, 자유민주주의,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국가 권력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소위 국제적 표준에 맞고 말하자면 선진국형의 그런 민주주의를 꿈꾸는 세력들이 입을 수 있는 충격이나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를 지켜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들은 굉장히 오래 뿌리가 있는 안보 보수의 어떤 흐름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300년 전 인물이었던 에드먼드 버크 얘기에 따르면 널리 합의된 지혜 이런 걸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보수거든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보수의 철학에 대한 결핍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든 아니면 진보든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 내가 보수요, 내가 진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철학이 내재된 사람들의 삶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취임사에서부터 본인이 자유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나중에 행동하는 모습에서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철학이 내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외피해서 계속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 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로 외쳤지만 자유에 따라서 판단한 건 아무것도 없고 법치를 얘기했지만 법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괴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사로서 보여준 행보도 사실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지점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럴 때 굉장히 엄격한 그물코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재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친족이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없는 최순실 씨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취재하려다 보니까 공동지감론, 경제 공동지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형들이 문제 생겼을 때 대통령에게까지 취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문제됐을 때 그렇게 취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어떤 새로운 장을 만든 다음에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 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 대통령 돼가지고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저는 일관되지 않고 굉장히 그 때때로 본인의 이익에 맞게 행동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제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 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거는 그거하고 완전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보수 전형의 긴 흐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짧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난 수년 동안에 소위 이념적 문제로 또는 정치적 분쟁으로 두 진영으로 국민들이 찢어져서 말하자면 머리를 뒤밀고 굉장한 말하자면 알력과 분쟁, 항시적 분쟁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인의 지금은 싸우는 거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현, 이상한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런 정권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출현에는 사실은 민주당도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제 대중의 스타로 떠올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검찰권을 휘둘렀죠. 네. 그 검찰은 사실은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 그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의적 권력이 된 게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장려하고 프로모션 시키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밀어 올리면서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실어주었고, 그래서 사법부 파괴, 판사가 무려 15명이나 구속되거나 재판에 걸려 들어갔고 70명이 옷을 벗었고 200명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1000명 정도가 수사를 받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어떤 그 러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윤석열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가장 놀라운 점은 보수가 오히려 그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보수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치명적 오류였다고, 앞으로도 그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어떤 창난적 상태 속에서의 윤석열을 보수가 지도자로 픽업한 거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저는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고 대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보수는 그야말로 이념적 어떤 회절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은 사실 방금 정기훈 주필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인기를 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적으로 대통령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수많은 책무를 망각한 다음에 그 기형적인 권력을 즐기는 데만 취해 있었다. 이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들 많은 대통령 겪어봤지만은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책임감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군인 출신 대통령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본인은 군인으로 살아왔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산업화나 경제 발전에 내가 매진해야겠다. 기존에 살아온 길과 다른 길을 걷겠다 생각할 때 그들이 평가할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평생 민주화의 지도자의 길로 살아오시면서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가지고는 그것과 무관하게 관료들과 소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가받는 지점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의식이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검사로서 사람 치면서 수사하고 감옥 보내면서 환호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했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야당하고도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어야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 의식이 전혀 없고 또 저 사람 감옥 보내는 거, 저 사람 또
대립하는 거로 내가 잘할 수 있다? 저는요.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순간 거부권이란 게 뭡니까? 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막아세우는 권한이지만은 반대로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선택했다는 거 대립구도 속에서 아니면 사람 잡아넣는 것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 관성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더라. 이 관성으로 가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사태는 사실 분석해 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보수 진영이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나누어서 극단적인 투쟁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어떤 창난적 상태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지나간 역사에서 누구라도 우리 진영이었기만 하면 면책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근대화 대통령에 이어지는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놀랍게도 말하자면 전두환의 12.12 같은 것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용서해 준다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수와 진보 간에 굉장히 극렬한 투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의 일정한 어떤 정신적 흐름인데 진보 진영에도 그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의 말하자면 결정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국힘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투쟁의 불길을 끄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적대감과 증오와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얼마나 원칙으로부터 또는 이념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일각에서 이런 판국에조차도 윤석열을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일반인들은 느끼는데도 보호하고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오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들과 싸우는 동안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이제 저희가 수렁에 이제 빠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국민의 뭐 대다수 이제 70% 이상은 탄핵의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건 내란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상당히 놀랍게 상당히 그 60% 70%에 육박한 정도가 내란도 아니고 또 탄핵할 사유도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보수층은 절반 이상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윤 대통령이 지금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가 또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는 이제 군 지휘관들이 검찰에서 했던 수사기관에서 했던 증언을 뒤집고 있잖아요. 이거 내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 얼마나 많이 겪어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적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석은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이한 해석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13년, 14년 이럴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내란 음모를 했다고 해서 이제 잡혀갔거든요. 그때 그런데 내란 음모가 뭐였냐면은 이게 그 당시 통진당 세력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뭐 강연회 같은 데서 뭐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처벌이 된 건데 그만큼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질서를 크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아주 작은 것도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적용했던 정의거든요.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거는 군 경이 동원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도하고 저만 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경찰이 막아 세우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 저한테 이것이 과연 국헌을 무너뜨리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만약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한다고 하면요. 스타 검사 윤석열 또는 법률가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적 또한 전부 다 부정당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윤석열 한동훈조가 얼마나 법조항을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직권남용 이런 거 엄청나게 적용해서 아까 정규주 피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고 그중에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내란죄 수사하는 검사였다? 저분 성격이에요. 신나가지고 수사 엄격하게 하고 매일 브리핑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왜 본인한테는 엄격하지 못한 거냐 지적할 수밖에 없죠. 이렇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아마 윤 대통령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김용인 씨도 그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예. 말하자면 진술 거부를 하고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얘기다 하는 것을 전제로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정권 찬탈의 내란을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그분들의 생각이 가소로운 것은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권력을 삼권으로 분리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다는 말이 삼권을 다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행정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국회 권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능멸하는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그 국헌 문란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통치권적으로 용서가 되지만 전쟁이나 사변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입법권 또는 사법권을 능멸한 국헌문란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행위죠. 그건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인데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자가 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말장난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입법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사법 권력 또는 행정 권력이 입법 권력을 완전히 무력화를 시도하는 또 행동에 옮겼던 내란적 행위이면 뭐 명백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는 게 총칼 들고 나와서 남한테 칼 들고 말하자면 깡패가 칼 휘두르다가 내려놓고 장난으로 그랬어.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죠. 이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이제 탄핵 절차라고 볼 수 있잖아요. 노무현, 박근혜. 근데 이제 두 분은 사실은 이제 탄핵 관련 서류 송달하자마자 수령을 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하고 있고 공조 이제 수사본부의 소환에도 그것도 이제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또 이런 진술까지 주장까지 흘러나옵니다. 물론 그 이제 특전사령관이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 직접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탄핵과 별개로 내란죄 혐의에서는 벗어나겠다는 어떤 전략이랄까요? 나름의 그런 데서 기인한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그 국민들이 그 현장을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생중계로 본 장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법률적 증거들은 다 말하자면 채집이라고 할까 채정이 이미 완료된 단계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왜 그래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 주장을 저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해보는 거죠. 그거는 수사기관에 가서 그런 주장을 아마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뭐 또 이제 오늘부터는 또 수사 방향이 조금 뭐 외환제 뭐 내란도 좀 복잡해지고 이렇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대북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말하자면 평양에 드론이 말하자면 정체불명의 드론이 얼마 전에 날아가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건들도 이와 관련된 어떤 것일 가능성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북한의 참전과 관련해서 용산이 유별나게 흥분해서 우리도 마치 그 사건에 무언가를 가지고 참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분위기를 잡고 그때 제가 급한 나머지 그야말로 뭐 참 일반적인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써가면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용산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군대를 보내고 나서 용산이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는 저 나름대로 약간 걱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사건은 일종의 참 어린애들에게 대한민국 국권을 맡기거나 또는 정신병자에게 대한민국 국권을 맡겨놓고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결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저는 참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온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인물들에 비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을 하는 절차 자체를 보면은 거의 돈키호테에 가까운 게 맞지요. 그러니까 망상에 휩싸여가지고 계엄을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또 묘사했던 것들을 반추해보면은 결국에는 벌거숭이 임금님. 잘한다 잘한다 주변에서 계속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는 벌거숭이였던 거. 이것도 이제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국민이 빤히 봤는데도 변명하는 이유가 본인이 아직까지 엄석대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금 증언하는 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부하들인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겠어? 예전에 내가 그 사람들이랑 술도 마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미 이제 모르는 거는 엄석대 질서는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석대 관련해서 그 우리들 일그러진 영화 보면요. 나중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다 이제 증언하는 단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은 엄석대의 원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단계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 정권 말적인 그리고 본인도 이제 미몽에서 깨어나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질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탈과 무관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중간에 이제 계엄령 해제에 표결에 참여했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한동훈 계보 의원과 달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 버렸잖아요. 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게 바람직합니까, 주필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방금 언급하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런 계엄 반대하는 모습에 비해 가지고 중간에 다소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기세가 꺾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제 생각에 이거는요 국헌문란이라는 아까 우리가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여기서 옳고 그름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고독한 판단들이 필요한 거였는데 중간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불리. 그래서 이 상황에 절대 나오면 안 돼 쓰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니까 안 돼. 이재명을 막아야 돼. 이런 말은 사실 이 중간 상황에서 나오건 아니면 의사 판단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하면서 당연히 여야 간의 대립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실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옹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자라면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이나 외환에 비할 만한 허물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가족이 무슨 뭐 초밥을 사 먹 이런 거 지금 꺼내면은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 와중에서도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아니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유리한 위치에 설까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저도 개혁신당이 범야권 정당이지만 한편으로는 범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범보수 정당에서 범보수권에서 뭐 또 배신자 삼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영적인 관점에서 저희를 비난하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개혁신당과 그래도 저 이준석은 이거는 헌법 가치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만 판단한 것이지 다른 걸 하겠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거기 당과 그 개별 구성원들은 말 그대로 소탐대시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개인의 유불리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유불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헌문란 앞에서 다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번에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실수는 실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실수가 국힘당 안에 오랫동안 흘러왔던 어떤 그 본성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기질이라고나 할까? 그게 드러나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국힘당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서는 과정이거나 또는 그야말로 소수 지역 정당으로 내려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국힘당이 그동안에는 잘하건 잘못하건 간에 민주당과 국힘당이 정치의 중앙 무대를 장악하고 서로가 바톤 타치를 해가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국힘당이 소멸되는 단계이거나 아주 작은 지역 정당으로 말하자면 TK 정당으로 물러서는 일련의 과정이다. 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말하자면 당론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고 말하자면 이 공천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밑바닥에 내려가서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어 기어 올라오는 파이팅 정신이 없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정진석 비서실장부터가 그런 분이고 대구에서 뭐 말하자면 여러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 이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선악의 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앙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경우에 닥치는 불이익에 너무 민감하게 평생을 훈련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지역 정당으로 내려서는 역사적 어떤 전환점의 한쪽으로 들어선 거죠. 네. 이 와중에 나름 이제 가장 바쁘신 분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습니다. 뭐 내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펴면서 동시에 용병설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용병 아니었냐? 한동훈도 용병이었고 용병 둘이 제거됐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에는 일견 타당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개인을 검증하지도 못하고 사실 아주 높은 지위에 둘 다 올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보수의 본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거는 아까 우리 주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라는 건 절대 불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예전에는 산업화 세력으로 또 그리고 문민정부 시절에는 민주화 세력이 또 주류가 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복지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탈바꿈해가는 조직인데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본류라고 하는 본인이 대표하고 싶은 보수가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보수가 승리한 이후로 그 다음에는 2021년, 2022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 하에서의 보수 외에는 선거를 전국 단위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이 과연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럼 용병들을 제거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 보수의 정치가 2018년 이럴 때 그때 홍준표 대표가 지휘했던 지방선거는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 보수인지 아니면 탈바꿈한 보수인지 그런 것 자체가 좀 모호한 지점이 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동작하게 되면은 그것도 약간 확장성이 떨어지는 보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켜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이제 2년 반 만에 12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제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여전히 똘똘 뭉치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주필리.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국힘당의 핵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역사의 잔존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현역이라고는 명패는 현역입니다만은 긴 역사로 보면 아마 거의 잔존물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번에 명분도 놓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실리는 지역의 사수일 텐데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재생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TK 일부 당 경상북도 일부를 지배하는 그런 당으로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만천하의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태다. 그래서 그 이권 집단으로서의 또는 부패 집단으로서의 지역과 연결된 강고한 어떤 기성의 벌써 우리는 사라진 줄 알았던 말하자면 부패 보수당의 모습을 지금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 당이 사라져야 또는 아주 지역당으로 내려앉고 나면 어떤 정치 모양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말하자면 자유와 시장에 기반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가치정당으로서의 보수당, 우리가 상상하는 원래 모습으로서의 보수당은 제대로 말하자면 빌드업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어떤 정당이 물론 많은 장애, 법적 장애도 있고 현실적 장애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느냐의 성공의 속도가 저 사람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는 잔존물로서 처리가 되느냐 하는 속도하고 맞물려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복수를 하면서 정권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공천학살로 친박계를 다 학살하고 보수 진영을 자신이 오롯이 갖겠다라는 그 불필요한 사족에 가까운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약한 위치로 간 거거든요.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보십시오. 그때 탄핵 이후에 탄핵 대선에서 당선돼서 지지율이 70% 80% 달했으면은 그 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하는 곳에 매진했으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는 지금과 다르게 약간 기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한동주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상의 복수에 나섰던 거거든요. 이른바 적폐청산.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게 또 보수 진영의 극렬한 그런 반대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또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 이런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극렬한 반감을 사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저 소위 윤핵관 또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잃으면은 당할 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그런 본인들의 유불리 때문에 자꾸 시간을 지체시키고 이런 걸 옹호하려 든다? 그러면 반작용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국민들이 야 쟤네 진짜 나중에 한번 손봐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히려 그럼 가장 손봐주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척을 많이 진 사람을 뽑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안 좋은 것이 대선이라 그러면 미래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경쟁인데 누가 가장 확실하게 손봐줄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또 대선 치르게 되면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빨리 윤핵관과 친윤들은 본인들이 물러날 때임을 알고 물러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그 계엄을 옹호하고 저는 참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작은 계산 때문에 그럴까요? 계산이 있는데 그게 이 대구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대구에 내려가 있는 탓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늘 대구에서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분이 당 안에서 그동안 늘 좋은 표현으로 매버릭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당 안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류를 확보하고 없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주류를 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국민을 보고 국민의 대의를 보고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계속 대구에 있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은 서울로 또 이사하겠다고 지금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 만일에 서울 와서 이분 저분을 만나보면 아마 아차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네, 저는 만일에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노선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경우에 역시 역사의 물결에 같이 흘러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이 탄핵 국면을 이제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피곤함도 느끼고 뭐 불안감도 있고 이러는데 이 진짜 탄핵의 강을 이제 국민의힘만 건너서는 안 되고 우리 정치가 이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준석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 앞으로 못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선거판에서 가장 이제 잘 먹히는 그거가 국민 여러분 굉장히 화나셨죠. 저희가 복수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저는 강하게 배척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수에 있는 화학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포항에 있는 철강 공장이 샘물 생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다른 회사들에게 밀릴 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주류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또 만약에 복수나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걸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아까 말했던 이명박 정부의 숙청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사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 제 대학교 때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이 한국에 있는 또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 그 둘이 얘기하는 궤가 다릅니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인이고 이런 친구들은 산업을 고민하고 기술의 발전을 고민하고 다 제 친구들인데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누구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말초적인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를 가지고 계속 대립하는 모습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결코 그런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동떨어진 분위기에서 정치가 흘러가서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공부할 때요. 저도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뭔가 멋진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정치에 들어와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누구를 평가하고 국내에서 선악을 가리고 이런 거는 제가 잘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환경이 강제되는 것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정치에 이런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보는데 이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관성 속에서 민주화다 이런 아젠다가 있을 때는 사실 선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독재는 악이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은 선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저는 꼭 선거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의 조류에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 치른다면 이재명 포비아는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 같아요. 먹히지도 않겠지만. 지금 사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당하고 있다는 것은 보수 대통령 2명이라는 것보다는 예. 대통령제 자체, 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의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국가의 번영이나 발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작동하느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이 재미난 일을 포기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를 욕하면서도 상대 진영을 욕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느끼면서 굉장한 짜릿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곤란하죠. 그건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본도 빠져나가고 말하자면 인재도 빠져나가는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느끼고 사실은 지금 우리 이웃들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집에 그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 이제 뭐 공부하고 돌아온 이 대표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머리 좋은 애들은 다 미국 간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미국에 뭔가라도 하나 얻어놓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거든요. 이대로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주저앉는다는 것을 어떻든 국민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네. 뭐 짧은 조기 대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국면입니다만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두 분에게 한 1분 정도씩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못다한 말씀 우리 민방 시청자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요. 예, 우리 민방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가 지금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오는데 소홀해 왔습니다. 그 안에 정치인들이 비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국가보다는 개인의 유불리를 많이 따져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을 뽑아낸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와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른 기준으로 유권자분들께서 정치인에 대해 판단하시고 골라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미래를 더 살필 수 있는지, 누가 미래를 더 고민하는지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은 정치가 변하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재 대표님. 사실은 이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금 어려움은 87년도에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하고 쭉 진행해 왔던 소위 87 체제의 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혁신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근본적인 혁신이 어디 우리 정치 아젠다에 들었을 구멍은 없거든요. 그 여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든 보고 정치적 어떤 말하자면 자기 속에 있는 적개심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좀 훈련들을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오로지 국민에게 달린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정치적 쟁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단계로 좀 나갔으면 하는 열망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져주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네. 최근 이제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속에 국민의힘 당원 8,000명 탈당을 했고요. 영남에서도 한 2,0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수 진영으로서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요.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할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과의 대담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